이어서 2024 선배시민학회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자의 안내지에는 오늘 사회가 김영애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급작스럽게 좀 일이 생기셔갖고 오늘 사회를 보지 못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배시민학회 부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현수 제가 오늘 이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긴급하게 투입된 관계로 사회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요. 우선 내외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이신 고성환 총장님 함께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이신 이태수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 선배시민 조례 주역이신 김미수 경기도 도의원 의원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선배시민 실천 현장의 중원노인복지관의 신명희 관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시민학회가 어떤 선배시민의 철학을 담고 있다라면 그것에 세력을 모으고 계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배시민협회의 회장님이신 류혜숙 회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정우 관장님. 네. 그리고 오늘 또 선배시민학회에 학술대회 우리가 빠질 수 없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진천군 노인복지관의 이종욱 관장님. 그리고 선배시민의 주역이신 서남의 김말분 선배시민님. 그리고 우리 선배시민의 가장 서남의 또 이제 일기 회장님이신 민영수 형수 선배시민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다양한 곳에서 또 이제 함께 저희 선배시민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내외빈 소개를 들으신 바와 같이 선배시민 학술대회 그리고 또 선배시민 학회는 다 실천 현장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철학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배시민학회는 선배시민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 그리고 풍요롭고 당당한 좋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창립한 학회입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학술대회입니다. 본격적으로 학술대회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 공연이 있겠습니다. 예, 학술대회에서 무슨 노래 공연이냐 그러시겠지만 저희 이제 선배시민 학회는 다양한 경계를 넘는 학회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함께하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선배시민 학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해 주실 분들은 저희 석화영 선생님과 주선미 선생님입니다. 무대로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세요. 보통사람이란 누구일까? 직장을 다녀 최소한 배고프지 않을 것.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며 살 것. 왜 사는지를 알아서 내 삶이 보람있다 여길 것. 노인은 보통 사람의
삶을 걱정한다. 가족 친구 떠나보내고 고독을 느낀다. 그저 짐작 취급받으며 고립되어 있다. 쉬워 보여도 어려운 길 보통 사람 가능할까 나이 같은 보통 사람 정해진 인생은 없다 보통 사람 노년의 길은 서울 시민이 만들어 갈 것이다. 나이가 든 보통 사람은 빵과 장미를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해. 공동체에 참여해 우정을 만들어야 해. 좋은 공동체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선배 시민이어야 해. 쉬워 보여도 어려운 길 보통 사람 가능할까 나이 같은 보통 사람 정해진 인생은 없다 보통 사람 노년의 길은 서울 시민이 만들어 갈 것이다. 있긴 한데 큰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노년의 삶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년의 참 귓개로 달콤하게 속삭인다. 과일처럼 화물처럼 꿈결처럼 대자연을 두고 서서히 굳어가는 노년 완숙해진 삶이여 자기 개발에 힘쓸때다. 개인의 노력으로 모두의 노년이 아름다울까. 서로 돕고 대화하고 함께 가자. 인간적이고 다채로운 노년의 삶이 온다. 서로 돕고 대화하고 함께 가자. 사회는 반포루한 비장하게 소리를 친다. 구름처럼 탱크처럼 잡초처럼 운명의 실패로 서서히 시들어간 노년 비참해진 노년이여 사회 실패에 맞서라. 누가 먼저 나서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준다. 서로 묻고 대화하고 함께 가자. 인간적이고 다채로운 노년의 삶이 온다. 서로 묻고 대화하고 함께 가자. 호모폴리티쿠스 시민 공동체에 참여하라. 인간답게 시민답게 선배답게 우리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는 노년 시민의 산 노년이여 우리 권리를 획득하라. 우정의 힘을 모아 공동체가 길을 찾을 것이다. 서로 묻고 대화하고 함께 가자. 인간적이고 다채로운 노년의 삶이 온다. 서로 묻고 대화하고 함께 가자. 네, 저희 학회의 회장님이신 유범상 학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는데 품위가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학회장으로서 학회장 특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를 해놓고 특히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있다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통 마주보고 하는 거. 그 장면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시간에 앞서서 아까 우리 중남고등복지관의 관장님 안 오셨나요? 네? 분당고등복지관장님 인사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개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과에 교수님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지금 김영희 교수님은 좀 급작스럽게 일이 생긴 게 오시다가 약간의 좀 사고가 나서 강삼민 교수님이랑 같이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치료하는 바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래서 학과장을 한번 인사시켜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또 이사이기도 하고 윤진 교수님도 한 말씀 합시다. 학과장 맡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또 약간의 날씨가 싸늘해지고 해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굉장히 저희 학회 학술대 항상 다채롭게 모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학부생에서부터 대학원생,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루하루 또 힘차게 실천하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복지관과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주시는 선배 시민분들, 이런 분들 많이 모였으니까 저희가 또 그 힘을 바탕으로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 이야기, 대화, 토론 많이 나누고, 시간 되시면 이후에 뒷부리에서도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 인사말을 4페이지, 5페이지를 읽는 것으로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변화의 강장으로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39%가 취업 중이다. 일의 목적은 대부분 생계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65세 이상의 노인 자살은 약 92,000명, 연평균 4,600명이다. 이것은 2시간마다 한 분의 노인이 자살한다는 것이다. 빈곤과 질병이 핵심 원인이며 외로움과 역할 상실 등 다양한 원인들이 이 자살에 있다. 인간은 빵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빵이 생물학적인 차원의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장미는 삶의 의미와 인정 등 실존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인은 실존 이전에 생존의 위험에 처해 있다. 오버하로는 노년기 빈손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것이 운동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선배 시민학회는 빵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얻어야 하고 장미는 공동체 일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알고 이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시민력을 가져야 한다. 권리와 권력의 문제를 철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문명의 실패에 맞서는 것이 선배시민학회의 탄생의 목적이다. 선배시민학회는 짧은 기간 동안 토론의 광장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학술대의 원래 세미나, 특강 프로젝트 등 노년의 의미를 나누고 주체성과 정치성을 가진 존재로서 노인이 나이든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지면을 빌어 학회 임원진, 실무진,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다들 그 접수제도 받고 지금 옆에서 이렇게 PPT도 하고 다 하시는 분들이 선배시민 학회 회원들이거든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론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될 때 살아 움직이는 것이나 선배시민 학회 이론은 도처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 학회는 학술대에서 조례 제정 이유를 다룬다. 조례 제정은 정책으로 나가는 교두보이다.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조례 제정에 물꼬를 튼 김미숙 경기도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심심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굉장히 깊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혹시 심심할 때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특히 또 김미숙 의원님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깊이 감사드린다는 거고요. 또한 바쁜 중에도 기꺼이 시간 내주는 이태수 교수님. 이태수 교수님은 워낙에 복지계에서 정책도 만들고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의 방향도 제시하는데 이렇게 바쁜 중에 이 기조 강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를 맡아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저는 그것을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도 매우 감사드리고요. 혹시 사회를 잘 보셔서 사회주의자가 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도 좀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전영원 교수님은 노인복지 전공이시고 지금 다양한 정책에 관여하고 계신데 아무튼 바쁜 중에 선배 시민과 관련된 이론을 읽어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오늘 발표까지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신명희 학회 부회장님은 저희 학회가 현장과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영역에서의 부회장은 우리 이현숙 교수님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신명희 관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현장의 이야기들을 녹여내서 조례제도에 위해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두 분께 진심으로 우정 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 축사 전문으로 우리 학회가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축사를 계속 도맡아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축사 전문으로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신 고성환 총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외길에 오셨을 때 점심 식사를 저희 학회에서 대접해야 되는데 학회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지 않거든요. 총장님께서 기꺼이 식사를 해주셔가지고 학회장으로서 무엇보다도 그것이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말씀드리고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점심임에도 불구하고 코스 요리를 먹었다는 거. 자, 감사드립니다. 선배 시민학교는 이론과 광장,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물론 당사자 조직인 선배시민협회로 이어져서 노인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기에 도처에서 시민력의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협회 회장님도 오셨지만 부회장님들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은 이제 중앙에 앉아 계시다면 실질적인 일들은 다 부회장님이 하시는데 늘 오게 되면은 왜 부회장님 소개를 안 하고 회장님 소개를 안 하나 이런 불만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부회장님들 제가 이렇게 깊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앞으로 노년의 어떤 시민력을 만들어가는데 현장을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한국의 시민권과 노년의 인간다운 삶을 향해 급한 걸음을 재촉해 온 우리들이 잠시 멈춰서 통찰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그런 날이고요. 함께 해온 동료들을 서로 격려하고 대견해하고 우정의 눈으로 든든한 힘을 갖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동료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고 또 더더욱이 힘을 내는 또 그러면서도 쉬는 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대학로 빈대떡에 디프리 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막걸리가 전이 있으니까 또 저는 특히 또 가장 겸손한 음식이니까 전과 막걸리를 또 막걸리는 또 권리의 음식이죠. 막걸리. 그래서 든든한 쉼의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학회가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프리까지 끝나야지 완전히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또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학회가 이런 그 의미 있는 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데서는 모두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좋은 자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성환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선배시민학회의 발기대회부터 창립총회 그리고 학술대회마다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요. 총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지 항상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고성환 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병이 있다고 제가 이 국문과에서 식경영 우리 문법을 전공을 했어요.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이 맞춤법 있죠. 이 전공입니다. 이 아까 우리 유hom상 회장도 인사말을 보니까 저희 관에서 쓴 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이게 빌어가 아니고 빌려입니다. 예전에는 빌어로 썼는데 오늘은 바뀌었어요. 제가 이게 그냥 평회원이었으면 이런 지적을 안 했는데 회장이 그렇게 잘못된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꼭 표준어를 잘 쓰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다면 보통 학회 같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진지한 분위기였는데 이 선비시민학회는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노래도 부르고 이 외빈 소개한다고 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학회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 게 우리 유hom상 회장이 아재 개그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조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게 이 선비시민학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말기인데요. 가만 손꼽아 보니까 오늘이 5번째예요. 이렇게 학회에 여러 번 등장해서 진짜 축사 전문이었던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축사를 할 때마다 부담을 이제 가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희망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hom상 회장이 이제 곧 임기가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잘 때우면은 더 이상 축사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제 오늘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인사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사실 그 제일 처음에 이 말기인데 뭐 축사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저 사회복지에 대해서 완전 문의를 안 했죠. 근데 그냥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유hom상 교수가 저는 거의 친동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까운 관계에 그래서 그냥 들깨리 축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왔는데 사실 이제 지금쯤 오니까 제가 이게 이 예전에 이게 했던 말인지 안 했던 말인지 그것도 잘 기억도 없고 지금 오늘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은 좀 앞이 캄캄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 축사를 하다가 좀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제가 그 중간중간에 또 유hom상 교수가 와가지고 선비시민학회와 관련돼서 뭐 조례가 제정되었느니 뭐 이런 얘기들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가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유hom상 교수를 교주로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거는 이 사이비 종교 외에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빨리 퍼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선비시민학회 선비시민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다르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우리 방송대를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방송대가 우리 사회를 대단히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등록금을 가지고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장
이 방송되고 이 방송대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이 방송대가 없었으면 아마 이 대학이라는 이 공간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시간을 법칙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그 장이 없을 텐데 우리나라의 방송대를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뭐 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성인 학습자들이 진짜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고 어쨌든 그냥 이런 무슨 자기 발전, 개발 이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배시민학회가 국가적으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뭐 100세 시대 해가지고 몸은 사실은 이제 100세를 살게 이제 이 대비가 되었다고 할까 바뀌었는데 사실 정신적으로는 지금 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선배시민회, 이 선배시민과 관련된 이 사회적인 이 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빨리 퍼져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되고 진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사이비 종교를 퍼뜨리듯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빨리 이것을 퍼뜨리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 내년에는 안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원 실장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말씀하신 바대로 학술대회 주제는 선배시민 조례 그 이후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지정 토론이 없이 주제 발표 세 분이 해주시고요. 자장님의 진행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함께 종합토론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실 자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수 교수님, 오늘 아까 네이빈 인사 때 잠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종합토론의 전체 자장을 맡아주실 거고요. 마이크를 좀 주시면 이태수 자장님. 네, 소개받은 이태수라고 합니다. 토론에 이미 약정된 어떤 그런 토론으로 예정되신 분이 없는 좀 이례적인 형식 같아서 사회자가 부담이 좀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토론자고 참여자시기 때문에 저를 힘들지 않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전용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노인의 사회 참여와 한국 사회의 변화입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노인복지 하고 있고요. 노인들과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이번 판교점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선배님이 잘 몰라요, 교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뭔지 하시는데 제가 설득이 돼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선배 시민의 이 담론과 사업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실제 어르신들이 변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회의 많이 활동을 하니까 하면은 항상 선배 시민을 해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마인드를 바꾸어서 또 어르신들이 항상 의존적이고 뭔가 복지를 수혜하려고만 하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정말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당사자로 바뀌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번 발표를 받으면서 새벽 늦게까지 선배심이 잠깐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크게 말해.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좀 뭐라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여튼 저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에 계신 분들이 선배 시민에 대해서 저도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 전공자가 보는 외부인의 시선으로서 선배 시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노인 여가와 사회 참여의 현실이 어떤지를 2024년 올해 이제 노인 실태 조사가 결과가 끝나는데 네,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거를 하고요. 그 노인의 여가와 사회 참여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선배 시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여가와 사회 참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면은 여가 시간이 되게 많아지죠. 시간이 많아져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되게 높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34.5%, 그래서 다른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을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왜 이렇게 경제활동이 높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인복지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아킬레스건의 결과는 사실은 높은 빈곤율과 높은 자살률,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살률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OECD에서 최고의 수준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지표를 보면서 경제 12개 괴군이라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한 성장을 하는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빈곤으로 노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고 또 스스로 생을 끊어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척박하고 근절된 사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적 이전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50%밖에 되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적 이전이죠. 그러니까 가족, 친척, 이웃들이 노인에게 돈을 보내는 사적 이전,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대부분의 자녀가 이제 용돈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적 이전인데 그게 최근에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한 12년 동안 38%가 받고 있다가 8%만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의 12년 동안 30%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우리가 노인복지에서 항상 이야기하던 자녀의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고 그 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가 사적 이전의 급격한 감소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결국에는 공적 이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50%밖에 안 되고 노인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분이 4.9%밖에 안 됩니다. 2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뜯어서 보시면 생계급여의 기준이 32%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곤이라는 것을 상대적 빈곤을 얘기할 적에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상대적 빈곤이라는 기준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크다고 할 수 있는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그리고 뭐 주거급여나 뭐 이런 것들은 40%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급여를 받아도 소득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생계급여를 받아도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70몇만 원. 근데 그 사람이 약간의 소득이 있거나 약간의 재산 그것마저 깎이는 거예요. 그럼 실제 수령하는 경우 30만 원, 40만 원 되게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대상 조건이 여전히 너무 까다롭고 너무 보장성이 부족하고 설령 보장된다고 하도 그 급여의 충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 이상의 계층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복지 자원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저는 뭐 사실 돌봄 서비스 주로 전공하는 거지만 소득 보장 정도나 공적 이전의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빈약하다. 그로 인해서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강요된 노동,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공적 이전도 없어요. 사적 이전도 부족해요. 그럼 자기가 나와서 일을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정부에서 기초연금이라는 걸 통해서 70% 노인, 하위 70% 노인들에게 연금을 약간 주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소득 보장도 조금 도와주면서 사회 참여도 하는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의 공익형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월 29만 원에밖에 안 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형식은 갖춰냈지만 그 이면의 내면의 그 내용들의 충분성, 적합성은 매우 미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나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생존형, 생계형 일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몰린 사회 형태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들은 더욱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폐지, 박스를 주워서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없는 분들, 그런 게 우리의 안타까운 노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렇게 여가가 많고, 그러면은 이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태를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 2023년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이태수 교수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던 때 막 만들어져가지고 최근에 나온 자료 결과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노인의 95%가 TV 시청이나 라디오 시청을 하시고 한 40% 정도는 유튜브를 보신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청하는 시간도 대부분 하루에 평균 3.9시간, 거의 4시간 동안 텔레비나 라디오를 보내면서 보시고 5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하는 비율도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으신 고연령의 후기 노인으로 가실수록 이러한 장시간 TV나 라디오를 시청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에 주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들은 휴식, 사회 및 기타 활동, 취미 오락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교회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봉사 활동, 뭐 방문, 단체 활동, 모임,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선배시민 어르신들이 계시면 단체 활동을 하는 것들은 불과 11.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데이터의 원자료를 보는 거고, 원자료에서 보시면은 저게 취미 오락 활동 16.7%, 휴식 활동 51.8%, 교회 사회 활동. 교회 사회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뭔가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 선배님처럼 학습하고 활동하고 그러한 노인들이 교회 사회 활동의 영역이 있는데 11.7%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 연구의 실태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영역들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하십니까? 보면은 교육 및 학습 활동 13%, 자원봉사 활동 2.5%입니다. 자원봉사. 잘 아시겠지만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자원봉사를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자원봉사 활동이 되게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보다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이전을 하셨어요. 일자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3만 명인데 103만 명이면 노인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고, 거의 20%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노인의 10%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사업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자원봉사가 많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이제 일자리 사업, 아무래도 활동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선호하면서 자원봉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활동의 종류도 보시면 단순 노력봉사가 88.9%입니다. 복지관에서 보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고, 보시면 전문 자원봉사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문자원봉사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셨고 노인 세대를 좀 편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이유가 가장 큰 인구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노인 세대를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빠른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전의 노인 세대보다 훨씬 사회적인 경험과 그런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들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인 세대를 편입하면 이분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문자원봉사 활동이 3.0%라는 아주 낮은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와 제도의 지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노인 세대를 편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분들에게 전문자원봉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 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어떤 제도적인 지체,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지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노인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사회에 잘 활용하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고 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나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활동이 좀 더 전문적인 적극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특히 보시면 정치단체 활동이 1.3%밖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의 사회 참여를 이야기할 적에 어떤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단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1.3%밖에 안 된다. 왜 우리나라는 정치단체 활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의 이제 설득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 되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국가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집단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방법의식에 의해서 딱지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검열적인 측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불온시되거나 그런 것들을 나쁜 걸로 생각하는 그러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개인들에게도 내면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현재 노인들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노인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대부분 여가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비나 라디오를 듣거나 유튜브를 시청하시거나 휴식을 취하시거나 취미활동 같은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정적인 여가 활동에 거의 보내고 계시는 게 평균적인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참여율은 2.5%로 부족하고, 사회단체 활동도 주로 그냥 친목단체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하고 주장을 하는 그런 정치단체 활동은 1.3%로 매우 부족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 노인들은 이 여가와 사회 참여가 매우 정적이고 소극적이며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 이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적인 시기에 성장하고 활동하면서 어떤 집단적인 활동과 지역의 문제와 이슈 등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조심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이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령 규범이라는 게 있죠. 연령 10대는 청소년이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중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연령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는 사실 이 노인에게 적합한 연령 규범의 방법과 내용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구조적인 지체 현상이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러한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또 노인 세대를 편입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부자 되세요, 뭐 부동산, 코인 이러한 그 재산을 늘리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있어서 어떤 노인들이 시민권의 기반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독립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논의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나 체계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인복지관 많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도 저희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 어르신들 되는데 그분들을 맞이해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단적인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노인복지학과 교수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반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노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되게 혼란스럽고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그 조직이 있죠. 그런 조직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 어떤 집단의 어떤 이익만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그런 것들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수당을 주세요, 활동비를 주세요, 이런 식의 논의들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러한 행동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들은 자기의 어떠한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 집단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라는 것으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보여지는 분들이 많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의 혐오와 연령 차별주의 이러한 것들을 부채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노인복지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런 연령 차별주의,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보다도 현장에서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이런 것들이 되게 커서 이걸 어떻게 좁혀야 될까? 제가 이제 최근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 노인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아니 도망가거나 피하고 이러한 경험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일정 부분 노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의식이 상당히 젊은 세대에 만연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좁혀야 할 것인지가 매우 심각한 우리의 상황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지금은 경제가 침체잖아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지방의 공장이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줄 폐업을 하고 있다, 줄 도산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의 시기가 장기화될 경우에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노인들에 대한 이런 시각들이 더 나빠질 걸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상황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암울하고 되게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선배시민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과 의미가 있는지 사실 선배시민의 내용을 우리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기존의 담론들 특히 가장 선배시민 앞에 있는 액티브 시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로 기반이론이 성공적인 노후, successful aging, 그리고 생산적인 노화, 그리고 활동적인 노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담론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재산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잘 만나고 활동과 역할과 활동을 찾아서 많이 활동하고
노력을 하면은 노인들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외롭지 않게 살 것이다라는 것이 액티브 시니어 담론입니다. 이 담론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실제로 이 액티브 시니어 담론에 의해서 역할과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런 것들의 측면들의 결과가 실제 엠피리컬하게 입증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상당히 힘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을 노후에 대한 책임, 노화에게 책임을 그냥 개인들의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들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개인이 건강도 잘 관리하고 개인이 뭐 사회적 관계도 잘 관리하고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하고 개인의 역할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미국 같은 데가 이러한 담론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 담론을 정치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판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국가나 공공이 노인들의 노후를 건강하고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체계나 역할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데 국가나 그런 사회가 해야 될 역할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노후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다 개인에게만 넘기는 거죠.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되고 나만이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나 그런 양상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래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담론의 가장 큰 담론의 부족함이라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선배 시민 담론을 보면서 이 표를 보면서 이 선배 시민은 확실히 개인의 어떤 문제의식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 사회 구조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 선배 시민들, 노인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담론으로서 역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 또래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보면은 대학교 1학년 대학교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저희도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나름대로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인식하고 비판하는 고민하는 시기를 가져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체제 수능적이고 그냥 그러한 것들에 익숙한 교육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신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근데 이 선배 시민은 사회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그런 것들에 그리고 그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구조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론 책을 쓰는데요. 노인복지론 이런 부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범상 교수님 말씀드릴 때 이 선배 시민 담론을 내가 새로 놓겠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론까지밖에 없거든요. 거의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선배 시민 담론의 수준을 진짜 교과서에 놓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담론은 주변의 이웃과 사회 구조와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를 주지 않는데 이런 것들 여기에 추가하면 최근에 이런 담론도 많아요. 고령화 유기론 이런 게 많아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복지나 이런 거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개인들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성장 실업 구조에 빠진다 이런 고령화 유기론도 되게 많거든요. 액티브 시니어 이런과 함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담론들은 어떤 생각을 사람들에게 갖게 만드냐면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늘어나겠네. 내가 내는 장기養보험료 올라가겠네. 노인들의 기초연금 더 줘야 되니까 내가 더 세금 더 많이 내야겠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들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노인들이 사실 여러 가지 기여를 하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이 뭐 활동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뭐 누구를 돌봐주거나 또 위로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젊은 세대나 이런 게 심어주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현재 담론의 구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 담론의 의의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인 문제에만 사람이 매몰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든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생각했는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성찰하게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에 국가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 어떤 구조, 사회 어떤 그런 사회 구조라는 거시적인 차원에 기인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일상의 작은 일들도 부정의한 사회 구조와 연결됐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주 실천적인 아주 일상의 작은 것들도 사실은 그게 그냥 작은 그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미 구조라는 것이 깔려 있거든요. 구조라는 것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실업에 당하고 누가 아빠가 실업에 당한 이유는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업이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구조의 변화, 사회 변화, 여러 가지 요인들, 큰 틀에서의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 구조에서 부정의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부조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가 계속 재생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들을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학적인 상상력,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부정의한 것이 어떠한 사회 구조하고 연결되어 있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러한 노력들의 일환과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에 대한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정체성을 노인들을 스스로 돌봄과 관리의 대상, 그렇죠.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의존적인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다. 내가 선배 시민으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참여와 행동의 주체로서 변화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대한노인이나 이런 같은 데를 보면은 여전히 복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특히 우리 대한노인의 경무당, 시회, 위원장님들 수당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정말 시민권에 기반해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스스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호상 교수님이 쓰신 것처럼 개인의 존재와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해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공동체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말하고 보이스를 내고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를 나름대로 실천하는 존재로 변모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 담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추동하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되게 혁신적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담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담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갖게 되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정말 만드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신 게 더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는 구체적인 활동,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시간이 다 되고 있죠. 네. 소크라테스는 해당된다. 음반의 표범은 제가 조금 이상해요. 이게 왜 음반의 표범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학습하고 실제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고 뭔가 대안을 찾고 정치적으로 나서는 주체로 한다는 것들 그런 단계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제 제가 신노인복지가 돼가지고 자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배님이 자기들이 교육을 좀 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 소크라테스 영역이군요.
소크라테스형 2, 3개월로 안 돼요. 더 오래 하세요.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학습하세요. 2, 3개월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랬더니 그러냐고 제가 오늘 여기 오라고 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유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것들이 이제 상당히 활동력과 확장 가능성. 우리가 이제 담론에 많은 것들이 추상성에 그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최근에 이제 돌봄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외롭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이다라는 고립의 시대에 나오는 놀이나 하치의 말처럼 상당히 사람들이 외롭고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하는 어르신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2주 동안 말할 사람이 뭐 없는 사람이 15%랄지 이런 관계의 빈곤, 이로 인한 외로움, 우울, 정신질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노인들과 우리 대부분 세대들이 뭔가 활동,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준다는 면에 있어서도 이 선배식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당히 이제 좋은 것은 이 참 원숙하게 느껴졌어요. 원숙하게 뭐냐면은 철학은 엄격하게, 실천은 유연하게. 이건 진짜 이게 원래 이 철학을 딱 만들면 이거 잘 지켜, 엄격하게 준수해 이럴 것 같은데 실천은 유연하게. 이 차이와 다양성을 아시는 거예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시고 유연하게 사람들과 그러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런 실천 원칙들도 상당히 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렇잖아요. 자기 공간은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또 나답게 행동하고 이런 것도 나답게 그렇죠. 나답게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수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 어떻게 하지 않고 상당히 품격 있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와 사회 참여 상당히 척박하고 매우 수동적인 건데 선배시민이라는 걸 통해서 구체적인 담론과 실천 방법을 제시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 개인과 우리 지역사회 또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그런 주동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님이십니다. 선배 시민의 조례 과정과 의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시간을 20분으로 좀 줄여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김미숙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김미숙입니다. 사실 저한테 발표하라고 했는데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어서 말이 길지도 않고 예쁘게 말을 잘 할 수도 없고 조금 그래서 지금 30분 너무 길겠다는 생각했는데 앞에 교수님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이시는 거죠? 저는 원래 약사입니다. 제 직업은 약사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약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면허증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냥 면허증은 그냥 주는 거 아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는 사회에 공헌하라고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약국을 하면서 돈은 많이 못 벌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주위에 조금 부합될 수 있는 것들을 모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치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제가 하는 행위가 다 정치였었나 봐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게 됐는데
우리 사회를 하시는 분들도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정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를 또 바꾸는 거라 저는 또 정치하는 행위로 저는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해주시는 그 사회복지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갈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느라고 사실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고 우리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자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네. 그 조례, 그러니까 저만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정책을 저희가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정책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실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도 법령인데 지방 정부의 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 시민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지역구가 군포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십시오. 군포에 지인이 있으시면 네. 저희 군포에 노인복지관 관장님이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 회장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공약으로 선배시민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대요. 그러면 저도 선배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우연찮게 제가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배정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우연인가요? 살아가면서 우연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보건은 제가 보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에 대해서 할 것이고 복지에 대해서도 이런 선배 시민 사업을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가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약국에서 제가 좋은 그런 상담을 하고 육체적 건강하게 하고 또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이거 기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선배시민 계속 다니면서도 선배시민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배시민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했는데 아직도 지금 선배시민 중에 선배까지만 갔어요. 시민 그 뒤에까지 다 이해를 잘 못하지만 우리 노인복지관 관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마다 오늘도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잠깐 30분 동안만 공부를 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책을 만들어 봐야 되나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조례를 만들려면 또 저희가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또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완성이 되려면 그 전에는 다 조례안이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면 처음 할 때는 조례 제정안,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 개정안으로 본회의장에 올라오거든요. 본회의장에 올라오는데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쵸? 다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여러 가지 아까 베이비 부모를 빗대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사회 참여를 해야 될까? 그 사회 참여하는데 뭐 개개인이 뭐 본인이 지갑에서 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게 해서 빨간색 다 보이는군요. 저는 요 책자에만 흑뼈로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좀 감추고 싶었는데 또 제가 이건 또 꺼내놨습니다.
본회의장에 찬반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많죠? 파란색은 좀 어떤가요? 빨간색보다 그래도 파란색이 좀 많았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거가 뭐냐면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발의를 할 때는 서명을 저희는 10명 이상만 서명하면 됩니다. 그럼 10명, 11명만 해도 되겠죠. 저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 그 상임위에서 좀 처음에 심사를 하거든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만 주로 했어요.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상임위는 생각 안 하고 본회의장에는 올라가면 당연히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문적인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믿고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것, 특별한 것, 뭐 정쟁 것 이런 것 빼고는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올라갔더니 빨간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반대가. 이거 뭐지? 뭐지? 하다가 어쨌든 통과는 됐습니다. 찬반이 뭐 50%만 되면 되니까요. 51%만 되는 거니까요. 다행히 넘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51%가 넘어서 통과는 됐고 순간 우리 윤호정 관장님 때 바로 카톡으로 회장님 하고 이렇게 보냈더니 회장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그건 에피소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의원들을 잘 이해시켜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유병상 교수님처럼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저는 그 노인복지관장님과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해당 지역에 저와 같은 그 시민들로 인해서 선출이 된 그 선출직들을 조금 이해시켜주는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배 시민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시켜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또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하지만 반대 누르신 분들이 반대 이유가 뭘까요? 네, 몰라서 일본입니다. 몰라서 반대 누르신 분들하고 나중에 본회의장에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언니 선배 시민 조례 반대 누르셨던데요? 했더니 네? 뭐예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왜 반대하셨어요? 했더니 뭘 반대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회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참석해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그 행정사무감사, 무서운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예산안도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산에 들어가게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있던 예산도 막 잘려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집행부서에다가 물어봤어요. 선배 시민 예산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이게 경기도 의회만이 일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또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혹시 경기도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그 경기도에서 오신 그 관장님들,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대학원생들도 계신 거죠. 학생들도 계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 지역에 경기도 의원이 누군가 보고 여야 할 거 없이 혹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님이시면 우리 선배시민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선배시민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도 해주시고 예산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입니다. 저는 우리고. 그럴 때 갑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 갑질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에 심어줘야지 이 사업들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우리 유금상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법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저도 그 법제화하는데 좀 기여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좀 그 이후에도 우리가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각 지역에 똑같아요.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이렇게 선출된 그런 의원들한테 그럴 때 갑질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무서워합니다. 저희는 한 표 한 표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미숙 의원님의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신명희 관장님이십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확장 선배 시민인데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배 시민의 철학은 직접 복지관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사례에 대한 그 공유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주제가 선배시민 조례 그 이후,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 실천의 확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마 그 교재에 있는 부분하고 순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이기도 하고요. 또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이기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그동안 했던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대부분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또 여가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개발이라든가 개인의 변화들을 이제 지향하면서 또 이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또 그렇게 오시고요. 복지관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들이 공간적인 것도 복지관 안으로 한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와의 어르신과의 관계는 이제 케어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복지관 안에서 내지는 지역사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주체성이라든가 주도성에 한계가 있었던 모습들이 있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우리의 이제 실천들이었는데 선배 시민은 2012년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그걸 받아 안아서 같이 확장이 됐고 지금은 한국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전국의 330여 개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지금 선배 시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6대 사업이 있어요. 6대 사업이 있는데 이 6대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노인들이 와서 복지관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서비스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 6대 사업들을 선배 시민을 이렇게 만나면서 선배 시민을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온통 권리였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선배 시민의 관점에서 또 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우리는 이게 서비스로 접근했지만 노인들을 우리가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는 이게 권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3대 기능이잖아요. 3대 기능도 대부분 서비스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민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게 또한 하나의 권리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더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선배 시민을 만나면서 실천의 확장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를 이제 이후에 교수님들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걸 다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인에서 시민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저희는 이게 엄청난 의미들이 저희한테 담겨 있거든요. 오랫동안 노인을 우리는 서비스의 대상으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전달을 했었는데, 노인에서 시민으로 간 거는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사회복지사들이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노인을 노인으로 봤지 시민으로 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선배 시민을 만나면서 사실 빵과 장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빵과 장미가 담고 있는 의미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한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건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현장에 해줬거든요. 현장에서 사회복지하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이 실천해 왔거든요. 그냥 그들은 노인이었고 우리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빵과 장미에 담긴 어찌 보면 그런 내용에는 노인 이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저희 현장에 주셨었고, 그랬을 때 노인이 어찌 보면 노인 이전의 인간이고 시민이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들을 저희가 다시 하게 된 거죠.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그전에는 해석이라는 걸 할 줄 몰랐었거든요. 그냥 기존에 배웠던 거를, 기술들을 그냥 이것들을 서비스를 잘 만들어내고 많이 만들어내고 많은 분들에게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빵과 장미를 만나고 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노인 이전에 그런 질문들을 만나면서 사회복지사가 해석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노인을 정말 그 사회적 짐이라든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고 시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났던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달라졌던 것 같고요. 노인들도 선배 시민을 만나면서 내가 시민이라는 어떤 인식들을 갖게 되면서 당신들이 그런 인식들을 하니까 당신들도 좀 확장된 실천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 저희가 매년 응원 캠페인, 수능 응원 캠페인을 나가요. 그래서 예비수집일날 학교에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나와 계셔서 인사를 했는데, 그 교장선생님을 제가 이제 몇 년째 갔는데 처음 뵀어요. 근데 그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노인들은 우리 학생들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은, 선배 시민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시대를 공부하고 계시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서 아이들을 더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멘토 동아리에서 청소년들 사회봉사 명령 받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낯선 공간에 와서 어떻게 노인들하고 대화할까, 그리고 그 노인들도 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지점일까. 근데 언젠가 그 우리 선배님이 발표하실 때 보니까 아이들 잘못인 줄 알았는데 애들 잘못이 아니었어라는 말씀을 언젠가 하시는 거예요. 애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게 힘든 세상이고 되게 치열하고 경쟁적인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선배님들이 본인도 내가 한 인간이고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청소년들이 인간이고 시민이라는 관점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고 눈빛에 온 몸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덕지덕지 그 따뜻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거예요. 저래서 아이들과 대화가 됐구나. 어찌 보면 저는 노인에서 시민으로 단순히 프로그램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봤던 그분들이 시민으로 전환됐었을 때 마을로 나가고 지역으로 나가고 다양한 세대를 만나는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봤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을 이번에 저희가 그 경기도 의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선배시민 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공동
공동체를 돌보는 프로그램들 활동들을 봤는데 노인복지관이 대부분 물론 있지만 60+ 기회임금이라든지 50 플러스라든지 최근에는 의정부 평생학습원에서도 이렇게 선배 시민을 어찌 보면 이렇게 알아나가고 함께 하려고 하는 또 공동체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복지관 공간이 복지관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로 나가고 마을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실천 공간도 확장이 됐고요. 지역에서 이렇게 실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복지관에 좀 고민이 되는 거는 기능이 오랫동안 케어센터로서 기능을 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돌봐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좀 더 드릴까 어찌 보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복지관의 그 공간 안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전달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포커스였는데 지금은 아까도 앞서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 수급자분들은 정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정말 외롭고 내지는 물론 빈곤한 분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수급자 아니어도 지분이 있지만 소득이 있던 분들이 있고 또 가족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있고 사회적 관계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이 더 이상 케어 기능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그 사육사들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복지관이 시민들이 오는 곳인데 노인들도 오지만 우리가 선배 시민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부터 청년, 중장년까지 다양한 세대를 같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더구나 복지관의 기능이 확장되지 않으면 이 제한된 공간, 이 우리들끼리 그 노인들만의 공간이 돼서는 절대 선배 시민이 확장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고민이 좀 더 있으면서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지향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했던 건 대부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제한돼 있었죠. 근데 선배 시민을 만나면서 이것이 시민활동으로 확장되더라. 사실 요즘에 ESG가 워낙 하도긴 한데 저희도 ESG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ESG라든지 환경, 안전, 저출산, 어떤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주제들과 선배 시민들이 만났을 때 더 이것이 시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ESG를 활동을 하는데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들을 하자. 탄소 중립 대부분 걷기 활동인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을 하는데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하더니 학교에서 학교도 ESG 실천 엄청 한대요.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 좀 다른 형태인데 줌바 댄스를 같이 주자 그랬더니 되게 놀라면서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로 저희가 줌바 댄스를 주러 갔거든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별도로 ESG 교육은 하지 않았어요. ESG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10명씩 한 조인데 선배님들이 그 조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과 함께 100명이 같이 댄스를 했거든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신나게 놀았어요. 공동체, 참여, 나눔, 소통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유명한 우리 조규섭 선배님 얼굴인데 조규섭 선배 아이를 가르쳤죠. 근데 어떤 아이가 끝나고 나서 정말 신나게 한바탕 놀았다 그러면서 선배 후배를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좋은 시간, 너무 신나는 시간을 보냈는데 매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 왜 안 오냐고 바로 붙어있는데 언제 올 거냐고. 근데 그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지역의 담배꽁초 줄이기 활동을 디딤돌이라는 동아리에서 계속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자체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좀 주민자치와 지역에 있는 가천대와 같이 연결해서 동사무소와 같이 연결해서 저희 마을 실험을 지금 11월 한 달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담배 꽁초하면 저렇게 만들고 각자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그런 것들을 토론해서 현장도 가보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래서 그 실험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실험 중에 있고 이달 말에 지금 성과 보고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지역의 현안들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중고등학생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플로깅을 하고요. 얼마 전에 옆에 성남에서 가장 큰 고등학교인데 5, 6교시 수업을 저희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선배 시민 실천을 하는 거를 알고 계셨고 5, 6교시 수업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사실 수업을 들어갈 때 가장 긴장하고
사역사들이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사실 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은 사역사가 그럼에도 계속 저희가 모여서 대화하고 또 걱정되는 건 뭔지 여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나누면서 이제 갔는데 사실 저 같이 이 사진은 중원농부라는 동아리예요. 저희가 맨 앞에 PPT가 선배님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해요라고 말했던 선배님이 10년 가까이 사례관리 알코올릭으로 사례관리 받으셨던 분인데 중원농부 활동하시면서 이제 술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리더로 활동하시고 그분이 있는 동아리가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을 이제 아예 다육이 가지고 저렇게 활동을 한 거 다육이도 심으면서 우리가 꿈꾸는 마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같이 이야기했고 토론해서 그걸 직접 써서 저렇게 발표를 이제 아이들하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아기 때 흙을 만져보고 처음 만져봤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선배님이 어떤 얘기를 발표하시는데 이제 갔다 와서 제가 엊그제 이제 성과 보고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후일담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아이들이 되게 개인적이고 그 꿈꾸는 마을들이 되게 좀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인 마을이 나올 것 같았대요. 그런데 놀랍게 아이들이 이야기한 마을이 차별 없는 마을, 다 함께 행복한 마을, 정의로운 마을, 평화로운 마을 이런 마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꾸는 마을과 우리가 꿈꾸는 마을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더라. 어찌 보면 내가 아이들을 편견을 가졌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선배 시민이 이렇게 시민활동을 통해서 어찌 보면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읽고 있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다시 객관화하는 과정들을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 이런 활동 안에서 세대를 만난 활동에서 단순히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활동으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의 변화예요. 사회복지사가 오랫동안 정말 케어러로서 앞만 보면서 달렸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전달자, 우편 배달부라고 이제 유범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 되게 그 당시에 저는 현타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의미를 묻는 과정이 사실 예전에 슈퍼바이저는 대부분 슈퍼바이저에서 설명했잖아요. 슈퍼바이저들이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안내를 하지만 사실은 이 선배 시민을 만나면서 슈퍼바이저들이 바뀐 게 의미를 물어요. 어떤 게 여기서 네가 생각하는 의미는 뭐야? 이걸 하면 어떤 게 더 좋아질 것 같아?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어르신들하고 어떤 의미를 나눌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의전이라든가 보여지는 것들보다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 누가 오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함께 가져갈지 그런 것들이 더 좀 중요해지는 것 같고 사실 대화와 토론이라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 여전히 분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질문하는 과정들이 생기고 또 대화하는 과정들이 생기고 그분들을 위하는 과정이 함께하는 과정으로 이제 나아가고 한 개인의 변화를 많이 봤었고 어떤 문제 중심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맥락을 시대적인 맥락과 함께 구조와 환경을 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저희가 이제 되고 있는 이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배시민 당사자의 변화는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 연구했었을 때 나왔던 정리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노인들 그 스스로가 우리가 시민이었다, 인간에서 시민이었다라는 자각들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 그런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직접 느끼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민활동들, 사실 제가 아주 작은 부분 보여드렸지만 지역사회 정책도 제안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공공성의 확장들, 공공의 영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제는 사회적 관계망들이 더 확장돼야 된다, 사회적 우정들이 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먼저 인식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후배 시민들과 함께 했었을 때 더 큰 의미를 느끼시고, 또 그러면서 오히려 세대 간 연결되었을 때 내가 배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배움이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찌 보면 이 사회적 역할,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이제 또 찾아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한다라는 저 말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어떤 것들을 할 때 어르신들이 그거 복지사가 해, 복지사가 하면 잘하잖아, 우린 따라서 갈게, 아이고 알려면 줘,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는 게 되게 어려웠었고 처음에 우리 사회복지사도 중원농부 그 수급자분들과 함께 사례관리 받는 분들하고 함께 이 중원농부를 할 때 그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 대화와 토론은 어려워요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 전에는 가능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별거 아니지만 함께 이제 근황도 나누고 아까 아이들하고 갔다 온 거를 같이 대화해서 소감도 나누고 또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할지 계속 이야기하고 선배님들하고 계속 어떤 선배님은 어떤 역할하고 본인들이 또 걱정되시니까 내가 이런 게 걱정되는데 사회복지사에게 또 이런 것도 미리 좀 해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씩 좀 주변 관계망들도 더 살피게 되고 지역사회도 더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어찌 보면 마을도 살피고 지금은 지역도 살피고 또 동료들도 보게 되고 관계들도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좋은 공동체에 대한 지향들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고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좋은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향들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 같고 사실 오랫동안 특히나 노인복지관은 더 그런 게 오시면 하루에 뭐 저희 복지관 2-3천 명 오시는 공간이 워낙 많이 오시니까요. 근데 오시면 흩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선배 시민을 통해서 이렇게 자조 모임 또 소모임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조 모임을 계속 나아가면서 이분들이 또 이제 마을 활동을 통해서 나는 내가 되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한다.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지속적으로 선배시민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인문학 교육 저희가 이제 저자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선배시민 대학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래로 하는 인문학을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아까 그 노래로 저희가 새롭게 인문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선배시민 교육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선배님들의 변화가 저희가 눈에 띄게 이제 볼 수 있었고요. 현장에서 사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노인이 어떤 존재인가 사실 현장에서 노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노인 이전에 한 인간이고 시민이라는 그런 관점 그 철학들을 만나면서 노인이 노인의 대상에는 주체라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대상도 노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인 자체를 시민 저희가 지금은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직원들이 이렇게 뭔가 모집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모집하잖아요. 홍보문 같은 걸 봤는데 예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이렇게 모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세 이상 시민 이렇게 모집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시민으로 그 대상으로 다 그렇게 바뀌기도 했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바뀐 거죠. 그래서 관점 시각이 바뀌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변화가 오더라라는 거고 그 공간도 지금 복지관이 아니라 실천 공간이 마을이 되고 또 지역사회가 되고 하면 대학교가 또 실천 공간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고등학교가 실천 공간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교장선생이 초등학교는 그 재량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내년 교과과정에 아예 선배시민 수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저희 내년에 교과과정에 수업이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서비스 중심이었는데 이제 돌봄 중심인데 이제 대화와 토론하면서 자조화하고 조직화하고 그리고 사례관리도 여전히 하죠. 사례관리 아까 그 중원농부 그 선배시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저희가 민반사도 나가고 서비스도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례관리도 여전히 하지만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에서 활동도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사회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공동체를 같이 돌보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역할이 서비스 전달자에서 교육가이고 조직가로 이제 변화됐다라는 것들을 이런 활동들과 변화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12년도부터 사회복지 현장에 왔고 근 20년,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렇죠? 10년 이상 실천을 하면서 작년에 이게 선배시민 조례로 저는 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공동체를 돌보는 활동들, 특히나 사회복지, 노인복지 현장에서 전국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선배시민 실천들은 경기도 선배시민 조례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바라보는 조례의 의미는 저는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해졌다라는 그것을 어찌 보면 제도 안에서 노인이 선배 시민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사업을 우리가 그
바라보는 대상, 우리가 그전에 노인으로 국한돼서 바라봤던 것들을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들로, 그리고 프로그램의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기관 및 사회복지에 대한 방향도 저희가 고민이 돼요. 이제 전환되는 시점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일부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일부분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조례 안에서의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 노인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복지만이 아니라 안전, 환경, 체육, 문화, 예술, 정말 다양한 분야의 노인들이 활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그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커뮤니티 센터로 시민을 같이 함께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 되게 어렵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갖는 현장에 주는 의미가 되게 그런 부분에서 크고, 또 하나는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후에 이것이 법제화로 갔었을 때 더 큰 사회복지 전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과 희망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고민은, 사실 그 실천 현장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이런 변화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가 갖는 의미들은 상당하지만 사실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현장에서 이런 실천들을 하면서 저희는 되게 인보관 운동을 떠올렸거든요. 사실 실험, 이거는 실험이면서, 왜냐면 아직까지는 선배 시민이 그럼에도 보편적이지 않고, 그럼에도 선배 시민은 노인복지 영역에, 특히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정돼 있고, 활동 영역은 6대 사업에서 사회 참여 영역에서 자원봉사로 딱 한정돼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좀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후에 조례 제정, 선배시민 조례 그 이후, 이게 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사실 지금 저는 실험으로는 이제 충분히 됐다, 증명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화되고 또 많은 시민사회로 확산이 돼야 되고, 복지 영역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로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 특히나 그 성대시민 연구를 통해서 60+ 기후행동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공동체 참여형 형태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대시민 교육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이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 그 의원님도 계속 많이 고민하시고 현장에서 많이 애쓰시지만 예산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조례 안에는 그런 사업들과 연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산과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새롭게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넘어 사회복지 전체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기관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것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치이고 철학이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우리가 좀 여전히 저도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고 만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걸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만 딱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저희도. 그렇지만 이거는 방향이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공부하면서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도 그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고 현장에서 받아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회복지라면 되게 따뜻하고 뭔가 좋고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폭력적인데 우리가 그 폭력적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걸 딱 만났었을 때,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되게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이제 마주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치와 방향, 철학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또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지금 학교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학교로 연결될 때 물론 학교에서는 그랬어요. 내년 예산을 좀 채우겠다. 올해는 예산이 없다는. 어쨌든 그 세대 소통,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선배 시민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법제화로 가서 좀 더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학계와 그리고 또 이제 그 제도 그리고 실천 현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각각 청해 들었는데요. 사실 선배 시민이라는 담론이 생기고 그 담론 자체가 한국 사회에 되게 필요한 지금 시기이다 이렇게 전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담론을 바탕으로 선배 시민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실천 현장이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구체화되고 실효성이 있어지려면 정말 새